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미국의 국부를 약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세 전쟁에 그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거의 비용 없이 달러 발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피땀 흘려서 큰 비용 들여서 제품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그 약탈해 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약탈해 가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른 나라 경상수 흑자에 대해서 약탈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현재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관세 전쟁이 금방 터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가 아주 깊어요. 2008년 그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중국은 그동안에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였으니까 그 경상수지 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놨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다 내다 팔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미국에서 경상수지 흑자 가져다가 미국 국채를 사줘서 그나마 봐줬었는데 그걸 팔고 있으니까 미국 금융위기는 더 심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국채를 팔고 회수한 그 자금으로 석유, 금속 자원들, 뭐 식량 자원들, 이런 그 자원 파생 금융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요. 자원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야. 금리가 진행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자원가 가격까지 폭등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급강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에서 강하게 일어나요. 괘씸했겠죠. 근데 당시에는 금리가 진행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미국이 제일 심각했으니까. 그랬다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중국은 또 보복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아봐요. 그럼 미국은 더 심각한 금리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가 슬슬 올라갈 때 2010년도에 한국에서 IMF 총회가 열려요. 연차 총회가 열린다고. 거기에서 이제 정면을 부딪히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당시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면을 부딪혀서 오바마는 직설적으로 중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국제수지에 맞춰서 환율을 낮춰야 된다는 요구를 해요. 시진핑은 즉각 그것을 거부를 해요. 미국 의회가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요. 이 환율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환율 분쟁이 잠잠해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외교의 속성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외교라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거나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안 될 때 그런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연차 총회 한 다음에 물밑 협상을 통해서 커튼 뒤에 협상해서 이게 조용히 타결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6.38위안 정도 됐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결국은 2014년도인가요? 그때는 6.13위안까지 떨어져요. 중국의 환율이 떨어지니까 중국의 이제 그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상수 적자가 계속 줄어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상수 적자는 이제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분쟁이 이제 해소가 돼요. 그때 한번 관세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세전쟁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그 여파로 또 관세전쟁이 약하게 벌어졌었죠. 그리고 2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2기 집권을 하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관세전쟁을 펼치잖아요. 일반 관세 10%. 이제 닉슨이 했던 그 벌칙성 그 관세 10% 물리고 또 품목별로 특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25% 관세를 물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차별적으로 물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이론적인 그 뒷받침을 해준 게 그 피터 나바로라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 국가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2기에서도 지금 백악관에 고문으로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미국의 국부를 약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세 전쟁에 그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거의 비용 없이 달러 발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피땀 흘려서 큰 비용 들여서 제품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그 약탈해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약탈해가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른 나라 경상도 흑자에 대해서 약탈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통화가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돼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달러가 기축 통화잖아요. 달러가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 교역이 증가하기 위해서도 그 거래량만큼 통화가 추가로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만큼 달러가 세계 경제에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화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화은행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막겠다고? 그러면 세계 경제, 국제 교역에 통화 공급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1960년대 후반에, 그때 1968년인가 그럴 거예요. 같은 우주 체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 그리고 금융 질서, 교육 질서, 이거를 좀 안정을 시켜보자. 그래서 만든 체제인데, 이제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IMF를 설립하고, 그리고 국제 교육 질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거 이제 가트라 그래요. GATT. 가트를 수립하고, 또 제3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IBRD, 세계은행이라 그러죠. 이걸 설립하기로 하고, 거기에 또 달러를 국제 기축 통화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달러는 금 가격에 고정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시켰는데, 미국이 60년대 후반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니까 달러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요. 그때 이제 런던 골드풀, 런던 금풀 제도를 만들어서 주요국이 8개국이 거기에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금을 풀고, 금 가격이 내려가면 금을 사들이고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금 가격이. 그래서 결국은 금을 풀다가 손실이 크게 났어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나는 그 손실비용 못 내겠다. 국제 기축 통화 달러 말고 다른 걸 발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미국만 지금 기축 통화니까 미국만 공짜로 다른 나라 재화들을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이제 그런 요구를 계속하니까 미국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IMF가 특별 인출가, SDR이라고 그러죠. SDR을 발행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 근데 미국은 IMF의 그 투표권을 1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IMF의 그 모든 결정은 투표권의 87.5%의 동의를 얻어야 돼. 미국이 반대하면 이제 어떤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강력하게 그 저항을 해서 SDR이 중앙은행 사이만 거래되도록 제한을 했고, SDR을 증가시키는 것도 미국이 끝끝내 이걸 그 제지했네요. 그래서 SDR은 지금도 국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못해요. 미국이 그렇게 SDR이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달러로 값싸게 다른 나라 제품을 거의 공짜로 사오면서 다른 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계 경제 또 국제 개혁 다 같이 무너져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 경제 그리고 국제 개혁에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나바로가 먼저 배워야 돼. 나바로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관세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관세전쟁의 그 결말도 결코 좋지 않아요. 근데 벌써 지금 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판매대의 제품들은 한 두세 달 지나면 거의 다 텅텅 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금 미국은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하강을 시작했는데 더 점점 악화될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 정치인이라, 장사꾼은 명예 안 따진다. 또 명분이나 체면도 안 따진다. 이게 되면 그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리 움직여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트럼프가 태세 전환을 할 거다. 약간 자존심은 살리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변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좀 변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역사가 좀 오래됐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2008년부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 교육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먼저 변하면 좋은데, 심풍은 또 국내의 그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해야 될 그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버틴다,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물밑에서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트럼프도 변하고 시진핑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 제 기대가 깨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공황급 위기가 올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선거구로 당선됐잖아요. 모자에도 그거 써놨잖아요. 메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걸 모자에다 박아서 이제 쓰고 다닐 정도로 이제 그걸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려면 군사력도 강해야지, 산업력도 강해야지, 또 경제 패권도 유지해야지. 전부 다 그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이 위대하게 보일 테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도 산업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많이 키워왔어요. 특히 해군의 함정수, 배수, 톤수, 이거는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미국의 질적 우위,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제해권을 미국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지만, 숫자가 결국은 질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를 많이 늘려놓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질을 향상시켜가면 결국은 이긴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게 가장 두렵겠죠. 그래서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중국이 그랬잖아요. 鄧소평이 집권한 뒤에 개혁 개방 정책, 이게 뭐예요? 경제적 민주화잖아요. 경제적 민주화가 진행이 되니까 급속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 민주화까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져 왔어요. 중국은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성장률은 5%대라고 그러지만, 전력 소비량, 또 소매 지표 일부들, 그 밖에 그 세수 통계, 이런 걸 보면 중국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 지속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선진국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바로 쇠락을 해가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굳이 거기에 왜 패권 전쟁을 벌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상황을 봤으면 미국은 느긋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봐라, 니들도 소련처럼 된다. 소련도 잘 나가는 척하다 뭐 미국과 슈퍼파워, 양대 파워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망했다, 니들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무리하게 지금과 같은 관세전쟁, 패권전쟁 안 일으켰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좀 패권전쟁도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대는 그래요. 현재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부동산 시장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23년부터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주기는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패닉이 반년에서 1년, 그 다음에 붕괴가 반년에서 1년,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주기는 금융위기 주기하고 비슷해요. 통상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24년, 25년째, 3년째 지금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까지도 장기 정책이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광기의 기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년 지나면 금융위기도 해소될 거고, 그럼 다시 부동산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장기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장기 정책에는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정책을 위해서는 뭐 반토막 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간혹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야 많이 떨어졌다 매입하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다시 꺾여요.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하고 장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 정체기에는 다 사라져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저축이 충분히 축적될 동안은 수요가 안 일어나요. 작은 등락은 있으나 장기 정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 금융위기의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다. 뇌관의 역할을 해서 뇌관이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전 세계로 전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더블딥에 빠지더라도 그 기간은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우리 정부가 마련할 수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무난히 극복해내고 오히려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지금 우리 성장률은 6%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나요? 현재의 경제학이 너무 무능해서 그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요. 현재의 경제학 수준에서는. 현재의 경제학은 그러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격 결정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한 장 가격과 이 볼펜의 거래 비율을 수요 공급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1,000원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수요 공급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못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은 뭘 결정하냐?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을 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요. 반대 경우는 가격은 내려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죠? 결정원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59년째인데 59년째 개척해온 K경제학,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냥 비유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안가에 이렇게 가서 바닷물이 얼마나 올라오는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그 결정이 돼요. 첫째는 지구가 온난기로 가느냐 빙하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닷물의 높이가 결정적으로 좌우가 돼요. 빙하기에는 쭉 내려가요. 온난기에는 빙하가 녹으니까 쭉 올라와요. 이게 결정 원리예요. 그 다음에 조석 간만의 차이 있잖아요. 달의 인력이 이제 조석을 만들어내잖아요. 조석 간만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변동 원리예요. 이게 결정 원리 따로 있고 변동 원리 따로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파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바닷물이 올라오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파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바다 밑에 뭐 해저 지진이 터졌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다, 뭐 혹은 태풍이 불었다, 이런 여러 변수에 의해서 바닷물이 높이가 이렇게 커지기도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일정한 경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카오스 원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세 개의 원리가 그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합정돼서 나타난 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주식시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기법들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또 경제지표 투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치 투자는 가격 결정 원리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모멘텀 투자는 이건 카오스 원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경제지표 투자는 변동 원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에도 이 세 개의 운동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문제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삼체예요. 삼체 문제예요. 이 삼체 문제는 수학으로 표현도 안 되고 수학으로 해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 강의로 한 달은 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가격 결정 원리는 통화와 소득과 가격 자신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내요. 가격 변동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요. 카오스 원리는 심적인 요인이나 혹은 어떤 다른 작은 충격들이 가격을 변동시키잖아요. 그것들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진 현상, 각각의 현상들이 합성이 돼서
우리가 보는 가격 현상을 만들어내요. 사실 현재의 경제학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는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또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잖아요. 변곡점이 생기잖아요. 변곡점은 2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해서 합성될 때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근데 현재의 가격 이론은 원리가 하나예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현재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더 적어지면 가격은 내린다. 그래서 변곡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요는 뭐가 만들어요? 공급은 뭐가 만들어요? 이거 가격 올리고 전혀 상관없는 경제 원리예요. 이건 소득이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늘어나요.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해도 가격은 올라가요. 그게 결정 원리예요. 이걸 제가 좀 지나치게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도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움직인다더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 호황이 장기화돼도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러더라. 이렇게만 아시는 게 좋아요. 주기가 있으니까 장기 주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터진다더라.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짧아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더라. 이 경제 원리만 명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큰 손해는 피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좀처럼 안 주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